환영합니다. 꽃 같은 여러분들에게 별처럼 빛날 미래를 선물하고 싶어서 20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이투스에서 새롭게 생활과 윤리와 사상을 가르치게 될 선생님의 이름은 헛꽃별이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너무나도 수고 많았던 25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전 문항을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그런데 우리 아이들아, 너무나 고생 많았고 선생님의 많은 제자들이 또 이 영상을 보고 있겠지?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의 제자가 될 미래의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우리 25학년도 수능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보이지? 불사탐이었어. 특히 세월과 윤리와 사상은 더 그러하였지. 너무나 어려웠지. 작년 수능 때까지만 해도 24학년도 수능은 우리 세월과 윤리와 윤사가 실은 물윤리였지. 그래서 심지어 한 번 수능 시간 동안 4번이나 풀었던 아이들도 있을 만큼, 3번, 4번은 그냥 풀었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난이도가 쉬웠어. 그런데 이번 수능은 달랐다는 거. 한 번도 겨우 풀어냈다는 거. 심지어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푼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본 선생님 기억이 나.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 문제를 보고 선생님의 마음이 조금 아프고 놀라기도 했어. 하지만 선생님이 늘 얘기하잖아. 어차피 어려워? 어려운 건 나한테만 어려울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주어진 교육과정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비슷한 학습을 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같은 수능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거잖아. 나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웠다면 다른 아이들한테도 무조건 다 어려웠을 거야. 그럼 이때 멘탈 잡으라고 했지. 될 사람은 된다. 이거 어려우니까 나는 실수를 많이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실수를 줄여가면서 정확하게 꼼꼼히 풀자. 헛고변 선생님이랑 공부했었던 모든 꿀팁들을 떠올리면서 최대한 헛고변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 우리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지? 이해라고 했어. 절대 익숙한 단어 함정에 속지 말고, 우리가 배우는 거 윤리잖아. 철학이잖아. 이제 알지? 철학이라고 하는 건 그래, 지혜를 사랑하는 거잖아. 왜 이 사상가가 이러한 문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면, 맥락을 꿰뚫고 있다면, 낯선 선지가 나와도 그래? 이런 맥락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상가가 이런 새로운 선지가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런 적용의 능력을 바탕으로 변별하려고 냈었던 게 이번 윤리 시험 문제였어. 지금 생윤이 1컷이 40점, 41점을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낮은, 역대급의 낮은 그런 등급 컷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말은 즉슨 변표는 너무 달달하다는 거야. 너무 어려웠지만, 수능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지만 변표만큼은 달달하다. 지금 선생님한테 인스타 DM으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1등급을 맞아서 정말 변표가 예상하지 못할 변표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만점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 틀리고 2개 틀린 거 너무 잘했어. 왜? 지금 만점이 중요한 게 아닌 시험이었거든. 최대한 실수를 줄여서 높은 변환 표준 점수를 가져갔다면 2등급도 잘한 거고 1등급도 잘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어떻게 맥락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새롭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절대 사탐이라고 해서 외우면 되겠지? 특히 우리 이과에서 이제 문과 과목으로 전향을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외우면 되겠지? 절대 아니야. 이해와 맥락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목이 생활과 윤리와 사상이라고 하는 거. 그럼 선생님이랑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끄덕끄덕 가장 중요한 이해를 하면서 선생님이랑 모든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선생님이랑 모든 문제 살펴보면서 이렇게 온갖 꿀팁들을 다 알려줄 테니까 하나씩 한번 우리 나가보자.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자. 자,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얘들아 발문에다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지. 이렇게 핵심 과제라는 표현이 나왔어. 역시 1번 문항은 윤리학의 분류, 늘 항상 1번으로 출제되는 그런 주제가 출제됐어. 자, 우리 과맥이 아니라고 했지. 규맥이가 있지. 여기 1번 문항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문제일 거야. 자, 그럼 하나씩 보자. 윤리학은 조음, 옳음과 같은 도덕적인 용어들의 의미 분석. 끝났네? 의미론적 접근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메타네. 메타윤리학은 무조건 의, 논, 인에서 다 나온다고 했지. 메타윤리학은 의, 논, 인에서 다 나올 거야. 우리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건 메타윤리학의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거야. 의미론적 접근 방법 서술되어 있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적인 분석, 이게 바로 두 번째 논리론적
접근 방법이 될 거고 여기에는 없지만 윤리학의 학문으로 인식 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인식론적 접근 이렇게 세 가지 은혼인이 나오면 메타윤리학이었다. 가는 메타고 자 윤리학은 도덕 이론과 원리를 적용하여 이론을 문제에 적용할 거야. 그래서 이 윤리학의 별명이 뭐였어? 응용윤리학이었지. 자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 야하 여기서 뭐라고 짚어야 해? 그냥 규범 아니야. 실천 규범 윤리학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지. 자 그러면 1번 가보자. 핵심 과제를 골라야 돼. 메타윤리학은 다양한 문화권의 관행을 같이 중립적으로 서술, 기술, 설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인 건 무슨 윤리학의 설명? 기술윤리학의 핵심 과제에 가깝지.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자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목적에 대해서 목적을 제공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당위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건 규범의 역할이지. 규범 윤리학의 역할이니까 메타는 아니고 자 3번 도덕 이론에 사용되는 명제 맨날 나오는 문장이라고 했지. 자 얘들아 표현이야. 명제라고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문장이야 문장. 도덕적인 문장의 논리적인 구조를 검토할 거야. 이게 바로 메타윤리학의 논리론적 접근 방식. 그래서 역시 이건 메타 거고 그러니까 오답이네. 4번 현실의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그렇지 모색하는 거 이게 바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거니까 이게 바로 실천윤리학의 구체적인 핵심 과제 될 수 있겠다. 정답은 그래서 4번 어렵지 않게 골랐을 거야. 5번 가와나 둘 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도덕 규범을 제시해 주는 건 실은 메타윤리학은 일절 관심이 없지. 자, 실천윤리학도 실은 부정은 안 하지만 보편타당한 도덕 규범 자체를 제시해 주는 건 규범윤리학의 공통점이었어. 이론 규범이건 규범윤리학이건 메타로 확실하게 제끼면 정답은 4번 고르면 될 거야.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갈게. 자 우리 2번은 그래 맞아. 너희들이 어려워했었던 그 문제야. 심지어 3점짜리였고 특히 이번 생활과 윤리 시험에서는 비문학 문제도 녹록지 않았거든. 비문학 독해 문항도 꼼꼼하게 봐서 실수를 유발하지 않게 조금 시간을 들여서 정성 들여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어. 괜찮아.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 선생님 이것도 꿀팁 알려줬지. 자 토론의 핵심 쟁점을 찾는 문제란 말이야. 토론의 핵심 쟁점은 무조건 얘들아 두 번째 갑에서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예언했잖아. 두 번째 갑에서 나올 거고 어렵게 출제되면 을까지 읽으면 확실하게 찾을 수 있다. 어떤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핵심 쟁점이니까 OX가 나오거나 XO 즉 갑과 을이 달라지는 포인트를 찾아야 돼.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 갑과 을의 공통점이 될 테니까 동의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선지로 고르면 안 되고 달라지는 포인트를 찾아야지만 그 키워드와 관련된 선지가 정답이 될 거야. 그럼 우리 달라지는 그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자. 갑. 생명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뇌 자극과 약물을 통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뇌를 자극시키고 약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첫 번째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됐대. 그리고 인간의 이타심이라고 하는 도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이타심을 향상시키는 강화도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이거 내용 낯설진 않아 얘들아. 우리 약물 치료를 통해서 도덕성, 이타성을 높여보자. 공감 능력 높여보자. 사회성 높여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신경윤리학, 뇌과학자들 떠올렸으면 좋겠어. 그런 내용이랑 조금 비슷하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발달한 생명과학 기술이 이타심마저 향상시키는 강화도 가능하게 됐다. 동의합니다. 동의한 거야. 동의했으니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약물, 뇌자극, 약물을 통해 이타심도 향상시키는 걸 을은 동의하는 거지. 자, 인간의 이타심을 인위적 조작으로 강화함으로써 사회 이익에 기여하는 도덕적 행동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약물이라는 걸 통해서 이타심을 인위적으로 조작, 강화시키는 거 나도 동의한다. 인정한다. 그것이 심지어 그리고 사회적인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한다. 자, 갑이 물론 자, 이타심 강화에 의해 사회 이익에 기여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을이 사회 이익에 기여하는 도덕적 행동도 증가합니다 라는 이 문장을 꺼냈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갑도 저도 물론 이타심이라고 하는 이런 강화에 의해 사회 이익에 기여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되는 거 사실 팩트로 인정합니다. 지금 여기도 실은 요 맥락도 공통점인 맥락이야.
사회 이익에 기여하는 거 이것도 역시 공통적인 맥락 등장한 거고 이런 것도 지금 동의했으니까 요런 내용들은 다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 공통점만 보이고 있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자극에 의한 타율적인 방법일 뿐, 반응일 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하지만이네. 자, 하지만 이제부터 달라지는 포인트가 서서히 등장한다. 그러한 행동은 자극에 의한 타율적인 반응일 뿐. 무슨 말 하고 싶어? 도덕적 행동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대. 도덕적 행동이 아니래. 자, 이타심 강화로 인해 증가한 친사회적 행동이 자극에 의한 타율적인 반응인 건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또 공감을 하고 있네. 타율적인 반응인 건 맞대. 그럼 요 타율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역시 공통점으로 골라야 해.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 이익을 증진하니까 너도 인정했잖아. 이익 증진한다며.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도 도덕적인 행동으로 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 달라졌다. 도덕적 행동이냐 아니냐 이게 달라지는 포인트였네. 한 명은 도덕적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갑이네. 자, 그럼 이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핵심 쟁점을 찾으면 정답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1번 생명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질병 치료에 기여하는가? 을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1번 선지는 둘 다 오라고 얘기하는 선지야. 정답 찾으면 안 되고. 자, 그 다음 2번 강화에 의한 인간의 친사회적인 행동은 도덕적 행동입니까? 이렇게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행동 도덕적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갑. 네, 도덕적 행동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을. 바로 나왔네. 바로 나왔잖아. 선생님이 달라지는 키워드를 찾으라고 했지. 키워드를 가지고 요 내용으로 문제를 꾸린 건 2번이 정답이 돼. 2번 골라야 돼. XO. 자, 그 다음 3번도 가보자. 인간의 이타심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약물 강화시킨다며. 자, 그래서 이건 둘 다 동의하는 바였지. 그러니까 당연히 오답이고. 3번 오답이고. 4번 강화에 의한 인간의 친사회적인 행동은 사회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가? 공통점이라고 여기 써놨지. 공통점 사회 이익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여기서도 얘기하고 이익에 기여하는 거 공통점입니다 라고 여기에 써놨네. 둘 다 O. 자, 그러니까 역시 4번도 오답이 될 것이고 5번 강화에 의한 인간의 친사회적인 행동은 자극에 의한 타율적인 반응인 거 맞습니다. 타율적인 반응인 건 맞습니다. 여기 공통점이라고 또 써놨지? 읽으면서. 자, 그래서 둘 다 O. 자, 그래서 정답은 2번만 달라지는 포인트. 어렵지 않아. 당황하지 마. 좀 꼼꼼히 봐야 되긴 하지만 달라지는 핵심 키워드를 찾고 그것에 맞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고르시면 돼.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했어야 돼. 자, 그럼 3번으로 넘어갈게. 얘들아 3번 문제도 이거 선생님이랑 연계별에서 봤는데 본 사람인데 물론 선생님이 그때에도 뭐라고 똑같이 얘기했었냐면 수업 시간에 얘들아 이거 예술과 윤리에서 등장하는 고대 그리스 옷 입고 있지 플라톤같이 모방이라는 단어 나오니까 플라톤같이 아니야 플라톤은 어깨 깡패야 비율이 장난 없단 말이야 이 사람 플라톤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런데 얘들아 걱정 마. 아리스토텔레스는 외울 필요가 없어. 재심은 독해로 나올 거야. 기억나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 분명히 아리스토텔레스 예술윤리에서 나오면 독해로 푸는 거야 라고 얘기했었던 거야. 이 3번 문제도 역시 독해로 풀어내는 예술과 윤리 아리스토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제시문에 다 있어. 자, 가보자. 시인은 시인은 행위하는 인간을 모방할 거래. 행위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선인이거나 악인일 거래. 아하, 시인은 인간을 모방하는구나. 근데 어떤 인간을 모방할 거야? 선인이거나 악인을 모방하는구나. 인간이 거의 언제나 이 두 가지 범주에 속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덕과 부덕에 의해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술작품 속에 모방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이상인 선인이거나 아니면 우리 이하의 악인이 될 거야. 혹은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모방된 인간은 선인이거나 악인이거나 우리와 비슷한 동등한 인간일 수 있어.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작품 속에 담겠대. 이걸 누가 외워? 그냥 제시문에 있는 대로 가는 거야. 희극과 비극의 차이도 여기에 있습니다. 희극은 실제 이하의 악인을, 비극은 실제 이상의 선인을 재현하게 될 거래. 그래서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시인의 임무가 있는데 이때 시인의 임무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법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습니다.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작품 속에 담아야 된대. 자, 그래서 바로 정답 선지 갈까? 얘들아, 시인의 역할은
일어날 일을 모방을 해야 된대. 이걸 묘사해줘야 된대 라고 얘기했으니 5번 선지 예술가가 개연성이 그럼 있는 서사를 창작해야 돼? 없는 서사를 창작해야 돼? 일어날 일을 창작한다는 건 개연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잖아. 개연성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을 담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서 개연성이 없는 서사를 창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시인의 임무에 어긋나겠지 그렇다면.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체크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럼 나머지 선지 볼게. 예술가는 악한 인간의 성품을 묘사해서는 안 된다. 아닌데. 선인이거나 악인이거나 우리 동등한 인간 표현한다고 했는데 틀렸고, 예술작품 속 인물에 대한 도덕적 구분 너무나 가능한데, 선인, 악인 혹은 동등한 인간 가능한데, 예술작품 속 인물이 현실의 인간과 유사할 수 있다는데 너무나 우리의 심지어 동등한 인간일 수도 있는데, 자, 틀렸고, 자, 예술가는 인간의 유덕함을 작품 소재로 삼아도 되는데 계속 선인 악인 거리고 있는데, 제시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야.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지. 정답은 마지막 문장이랑 연결해서 5번 찾으면 됐던 문제. 플라톤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오히려 우리가 매일 훈련했었던 미는선의 상징, 미선상? 기억나니 얘들아? 미는선의 상징, 칸트의 미적 판단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고 독해로 풀어내는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가 나왔다는 거지. 하지만 독해할 수 있었다면 풀 수 있었어.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 4번 문제는 벌써 선생님 뭐 여기 위에 오른쪽에 보인다. 얘들아, 최고 오답률 3위를 달성한 문제야. 근데 난 믿어.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아. 이거 정말 많은 아이들이 틀렸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 선생님한테 배운 아이라면 이거 정말 쉽게 풀었을 거야.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내용이었거든. 간다.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지어 3점짜리였어. 태초에 무언가가 섞이고 변하여 기를 얻었고, 기가 변하여 형체를 갖다가 이 형체가 변하여 우리 인간의 생명이 되고, 이렇게 삶을 맞이하여 살다가 이 생명이 변하여 역시 기가 흩어지면 죽음에 이르게 될 거다. 기의 순환 과정으로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디 입장이야? 도가 장자의 입장이네. 삶과 죽음은 기의 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떨쳐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로, 병, 사가 나왔고 세 가지의 깨달음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래. 그 세 가지는 바로 탐, 진, 치라고 하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삼독. 제거해야 되지. 우리의 불성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삼독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자, 불교의 입장이 나와 있네. 자, 그러면 1번 가보자. 죽음은 기가 흩어진 것이므로 맞지?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아닌데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지.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겁나 감정했었던 내용이지. 우리 도가에서도 운명, 자연의 운명, 자연의 수명이라는 표현으로서 이거 좀 지울게. 천명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너무나 작년과 재작년에 강조됐었던 도가의 표현이야. 천명이라는 표현 도가에서 사용되면 하늘의 때, 하늘의 시간, 하늘의 수명, 하늘의 혹은 자연의 운명이라는 의미로 도가에서도 사용한다. 기억나지? 그러니까 죽음은 기가 흩어진 것이므로 자연의 운명, 하늘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지.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틀렸지? 2번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초연해야 인륜의 도. 끝났잖아 얘들아. 인륜의 도 나와 줘버렸어. 얘들아, 도라는 표현은 유불도 셋다 쓸 수 있지만 인륜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거 뭐야? 선생님이랑 맨날 했잖아. 인륜, 인간의 윤리라는 거야. 얘들아, 인간의 윤리 가장 대표적으로 인의, 예주와 같은 유학자들이 강조하는 인간적인 덕을 뜻해.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 도가에서는 인간적인 도덕, 상덕이야? 하덕이야? 하덕이라고까지 얘기한단 말이야. 도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덕이라는 표현,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도라는 표현은 인의 예지의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도, 무의자연의 도, 겸허의 덕, 부쟁의 덕이라고 하는 자연의 덕, 자연의 도로 사용한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인륜의 도를 완성할 수 있다. 아닌데 이거 도가의 입장에선 하덕인데 틀리지. 이거 고르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3번 자, 불교의 입장에서 죽음의 참모습을 자각하면 업을 짓지 않고 죽음의 참모습, 즉 실상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이것도 다 선생님이랑 훈련한 거다.
참모습, 실상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업을 짓지 않게 될 거지. 그럼 계속 윤회에 머물러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야. 고통의 수레바퀴인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지. 너무 쉽지? 불교의 기본 교리지. 자, 그러니까 틀렸고 4번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의 의존 관계를 부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구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생겨나는구나.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설령 그게 우리의 생과 사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서로 독립적이야, 의존적이야, 상호 만물은 의존적이다, 상의적이다 라고까지 선생님이랑 공부했어. 자, 그러니까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니지. 정답은 둘 다 도를 얻음으로써 이거 봐. 자, 도라는 표현 유불도에서 다 쓸 수 있다. 도가에서 사용하는 도는 자연의 도라는 뜻으로 사용할 거고 불교에서 사용하는 도는 우리 팔정도 올바른 깨달음의 방법 팔정도에서도 사용하지 혹은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생사의 얼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생사의 얼매이는 것 자체가 집착이잖아. 이걸 얼매이라고 누가 얘기하겠니? 그러므로 5번 선지는 둘의 공통점이 될 수 있지. 정답은 5번 골라야 돼. 이게 왜 최고답률 3이게? 안 돼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 선생님이랑 공부했었던 친구들은 이거 너무나 쉽게 맞췄어야 돼. 다 32%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믿어.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문제로 갑시다. 5번.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자. 종교적인 인간이라는 키워드가 나와버렸네. 엘리아드죠? 자, 엘리아드의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야. 왜? 성스러움이 드러나거든. 그것은 항상 종교적인 의미로 충만해 있을 수 있어. 우주는 신들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를 들면 신의 현존에 의해서 깨끗하게 된 장소나 사물에 머무르는 경우와 같이 자, 신들과 직접 교류하는 신성성만은 아닐 것이다. 이것뿐만은 아니래. 무슨 말이야? 신들은 세계의 구조와 우주적 현상의 구조 그 자체 안에서 다양하게 성스러움의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거든. 자, 그래서 성스러움이 우리의 일상 세속 공간에 드러난다라고 해서 성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아드의 문제가 출제됐네. 자, 그러면 1번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자연과 세계가 이것도 얼마나 선생님이랑 많이 훈련해. 이거 선생님 심지어 살신성인에서 너희들한테 이해시켰던 내용이잖아.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이 자연과 우리의 세계가 초월적 신 그 자체이다. 얘들아, 선생님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래퍼 기억나? 그 래퍼랑 지나가다가 꽃별아 일로 와봐 여기 꽃이 펴있어. 와, 진짜 꽃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어떻게 이렇게 꽃이 빨간 색깔이 형형색색이지? 이것도 빨간색 저것도 빨간색 그런데 빨간 색깔이 다 달라. 이거 싫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직접 겪었던 꽃별아 일로 와. 굉장히 홀리한 너무나 기독교에 빠져 계셨던 어떤 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선생님이랑 배운 친구들은 다 알지? 그 친구가 선생님을 길 가다가 봤고 이리 와봐 이것 봐 정말 꽃이 너무나 빨간 색깔이 너무 예쁜 거 있지. 우리 놀라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우리 영광의 박수 보내드리자. 길거리에서 막 박수를 쳤다라고 했어. 지금 그 종교적인 인간이 길거리에서 박수 물론 나도 쳤지만 선생님도 치고 있었지만 자, 이 박수를 친 이유는 꽃의 성스러움이 드러났기 때문이야. 꽃 자체가 성스러움 그 자체, 초월적 신 그 자체야 아니야? 꽃별아 일로 와봐. 여기 하나님이 활짝 폈어. 꽃별아 인사해. 하나님이야. 야 아니야.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스러움이 자연물이라고 하는 꽃에 드러났던 거야. 자, 그러니까 자연물은 초월적 신 자체가 아니지. 성현한 대상물이 된 거지. 틀렸고 맨날 나오는 기출선지였어. 2번 인간의 노력 없이는 세계 안에 성스러움이 존재할 수 없다. 아닌데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게 성스러움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초월적 존재인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한 건데. 자, 틀렸습니다. 틀렸고 자, 그 다음 3번 신이 창조한 세계는 실제하고 일정한 구조를 지니지. 제시문에 있지. 자, 이거 실제하는 거지. 이 실제하는 일상 공간 속에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틀렸고 자, 그럼 4번 종교적인 인간은 신과 직접 교류함으로써만 성스러움을 느낀다. 교류함으로써만은 아니다 라고 제시문에
나와 있잖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너에게 알려줬었던 가장 큰 꿀팁. 얘들아, 너희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될 거다. 설령 너희들이 모르는 내용이 만약 낯선 내용이 눈앞에 등장하게 됐다면 그거 걱정하지 마라. 제시문 위에 힌트 다 넣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멘탈 붙잡고 제시문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던 게 선생님 우리 종강 시간에 너희들에게 했었던 마지막 조언이었어. 이거 봐. 제시문에 다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틀렸고 5번. 근데 정답은 너무 쉬웠어. 종교적인 인간은 세속적인 공간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게 너무나 맞지? 왜? 성현하니까. 정답은 그래서 5번 체크하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6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볼까? 자, 현대 기술이 지구 전체를 뒤덮고 있으며 그 누적된 결과가 미래 세대의 인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인류의 존속에 미친 자 누구라고 했어? 요나스라고 했지. 자, 그래서 특히 주목할 것은 미래 지구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의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결단을 촉구한다는 사실, 그리고 새로운 윤리를 요청한다는 거. 그래서 공포를 발견해서 우리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좀 더 생태계와 미래 세대까지 책임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그들을 인류의 존속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생태계를 보호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를 발견하자라고 얘기하는 요나스였어. 자, 그러면 기억.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는 호혜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 우리 이것도 얘들아, 요나스가 이야기한 책임의 종지는, 자, 책임의 내용은 일방적으로 존예라고 얘기했지. 얘들아, 선생님이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얘들아 너희 같아. 네? 너네 되게 싸늘한 눈빛으로 나 쳐다봤잖아. 요나스의 책임 윤리의 특징은 너희 같단 말이야. 그게 바로 일방적으로 존예. 무슨 존예. 자, 얘들아, 일반적으로 존예탱. 이 존예탱들아, 내가 맨날 그랬지. 얘들아, 요나스가 이야기하는 책임은 일방적 책임이고 존재적 책임이며 예방적 책임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존예야 이렇게 기억시키게 선생님이 했었는데, 이때 일방적이고 존재적이라는 이 책임의 뜻은 얘들아,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누구만이야?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 현 세대만이 책임의 주체. 하지만 책임의 대상은 미래 세대와 생태계까지 확장시켜줘야 된다. 미래 세대와 생태계는 우리를 책임져 줄 수는 없지. 책임을 받을 수만 있지. 그래서 요나스가 이야기하는 책임의 모습은 호혜적 책임이 아니라 비호혜적 책임이다 라고 얘기한 걸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했었어야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호혜적 책임이라는 건 인간과 미래 세대와 생태계가 다 걸려있을 때 비호혜적 책임이라는 거지. 얘들아, 기억은 일상적인 우리 인간관계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건 우리 인간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야. 인간들끼리는 호혜적 책임이 당연히 성립이 돼? 안 돼? 되지. 우리 인간들끼리는 서로서로 도덕적 의무와 책임의 대상에 범주에 들어갈 테니까 이건 틀렸지. 익숙한 단어에 속지 마. 나 외웠어. 이거 비호혜적 책임이라고 했어. 틀려. 이러면 안 돼.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법이잖아. 단어로 공부하지 말라고. 맥락으로 공부해야 돼. 맥락 함정판 거야. 단어로 함정에 넘어가지 마. 자, 틀렸고. 니은. 인간의 책임의 범위는 지구 생태계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 이게 바로 너무 맞고, 디귿.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인간에 대한 책임을 함축하게 될 거다.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자연, 생태계까지도 우리는 보호를 해줘야만 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맞고, 선한 결과가 예견되고 있는 기술만 도덕적 검토 대상에서 빼줄게. 얘들아, 요나스는요 온갖 종류의 책임, 성찰, 반성을 얘기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선한 결과가 예견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예견하는 것도 실은 검토고 반성이고 성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외되지 않아. 틀렸어. 정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이 있는 3번을 골랐어야 돼. 넘어갈래. 자, 그럼 7번 문제. 자, 이것도 3점으로 나왔는데 진짜 이거 문제 틀린 친구들은 진짜 야, 연락하지 마. 되게 틀린 친구들은 연락도 안 받을 거야. 나 눈으로만 볼 거야.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지. 왜? 이것도 선생님이 꿀팁, 막강의 꿀팁을 알려줬으니까. 절대 틀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3점짜리로 출제될 거지만 절대 안 틀림. 기억나지 얘들아? 무조건 기억의 빈칸이 뚫어져 있다. 이 기억의 문장을 1번. 기억의 문장을 먼저 찾자. 어떻게 찾을까? 이것도 공식이 있지. 위아래의 문장 주어, 서술어 끊어. 주어, 서술어 끊어. 자, 이렇게 끊은 다음에 아래에 있는 주어를 위로 올려. 자, 위로 올리면 인공지능 기술은 자, AI. 여기다 쓸까?
자, AI 기술은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기술이다.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기술이래. 다시 한번 기억을 어떻게 찾아? 아래에 있는 주어를 위로 올리고 위에 있는 주어를 서술어로 가지고 오면 기억 문장이 완성 뿅 된다. 아래에 있는 주어 올리고 위에 있는 주어를 서술어로 빼면 돼, 얘들아. 그래서 기억을 찾았지? 끝이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야? 기억에 대한 반론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1번 이직 지금 반만 온 거야. 기억을 찾은 거야. 자, 그럼 이제 2번. 마지막 2번은 얘들아 반박병에 걸려있는 사람 마냥 아닌데 기억을 까야 된단 말이야. 기억 아닌데 얘들아 조금 킹받아도 어쩔 수 없어. 아닌데 기억 아닌데 일자리를 축소한다고? 아닌데 축소 아닌데? 찾으면 정답이야. 그럼 뭔가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 고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쉬운 문제였어. 1번.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노동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감소시킨다. 인간 노동을 감소시킨다라는 거니까 이건 지금 기억에 대한 반론이야. 기억편이야. 이건 기억편이잖아. 고르면 큰일 나는 선지입니다. 바보라고 할 뻔했다. 자, 바다 보물. 알겠지? 얘들아 이거 고르면 안 되는 거야. 자, 안 되고 2번. 인공지능 기술은 직업을 통한 인간의 자아실현 기회를 박탈한다. 직업에 대한 자아실현을 박탈할 테니 인간이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만들 거다. 이것 또한 역시 기억에 편드는 선지에 가깝고 3번. 인공지능 기술을 자, 찾아. 아닌데 일자리 축소 아닌데 인간 노동이 필요한 직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찾았다. 인간의 노동이 필요한 직종이 증가하게 될 거야. 축소 아닌데 증가인데 정답은 몇 번? 3번. 너무 쉬워라. 4번.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노동 대부분을 자동화 기기로 대체할 수 있다. 이거 기계가 대신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인간의 노동의 영역은 줄어들겠지. 얘도 감소야 지금. 기억이랑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고. 5번. 인공지능 기술로 일자리는 줄어들어도 최소한의 인간 노동은 필요하지. 이미 전제가 뭐야? 인간 노동, 일자리 줄어들 거야. 근데 그래도 최소한은 있을 거야. 가장 적절한 건 아닌데 축소 아닌데 늘어날 텐데 얘도 어쨌든 전제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깔려 있으니까 가장 적절한 건 3번 골라야 정답이 되지. 이렇게 쉬울 수가. 얘들아 그래서 정답 7번. 그 3번 고르면 돼. 자, 그럼 8번 문제로 가보자. 자, 8번은 가불사상가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자, 시는 우리들 각자의 인생에 온갖 활동을 하는 가운데 각자의 부르심 끝나버렸네. 소명이지요. 직업 소명설이네. 그러니까 갑은 칼뱅의 제시문이었고, 자, 그 다음 을 선왕은 자 사람들 사이에 다툼으로 인한 혼란을 싫어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왜 인간의 본성, 성정 안에는 이기적인 욕구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툼이 심해져.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회가 혼란이 더 어지러워져. 이 혼란과 어지러움을 싫어해서 예를 제정했대. 이 예를 제정해서 반드시 예를 제정해줘야 돼. 안 그러면 혼란스러워져. 분별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예라고 하는 건 공정한 분배의 기준이면서 동시에 적절하게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 이것도 선생님 필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누구 내용이야? 순자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만약 제시문에 선왕이 예의를 제정 이것만 계속 강조하면 실은 순자다라고 문제 풀라고 이야기했지. 공맹순 어떻게 헷갈려요? 어떻게 구별해요? 꿀팁까지 다 알려줬었어. 그래서 이건 순자의 제시문. 그래서 실은 이거 제시문에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 다시 한번 써볼게. 순자에게 예라고 하는 건 아무리 순자가 본성 자체를 악설로 봤지만 모든 욕망, 욕구를 제거하라고 본 사람은 당연히 아니야. 이 세상 그 어떤 우리 교육과정에 담겨있는 학자 그 누구도 인간의 모든 욕망, 모든 감정,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상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악한 욕망만 제거하는 거고, 순자의 입장에서 예를 통해서 예는 적절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자.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에 부합하면 많이 얻고 싶은 걸 얻어갈 수 있거든. 왜냐하면 순자에게 분배의 기준이 또 역시 예거든. 적절한 욕구 충족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공정한 분배의 기준이 된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선생님의 개념의 별 수업 들으면 끄덕끄덕 체화해서 이해시켰었던 내용이야.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순자. 그래서 기억하자. 구원은 자, 얘들아 칼뱅에게 구원은 나오자마자 칼뱅에게 구원은 예정설이지요.
이거 인간의 힘의 여부를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구원은 이미 신이 예정되어 있는 거야. 우리는 직업적 성공을 통해서 역시 나는 구원을 받을 자였구나, 안 받을 자구나, 구원 확신의 수단을 할 수 있는 거지 구원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 구원은 근면과 검소에 대해 주어지는 응분의 보상이라고? 구원은 우리가 근면 검소하게 살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보상이야? 아니라고. 이거 이미 신이 미리 예정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맥락은 안 되지. 틀렸고. 니은 노동으로 얻은 부를 베푸는 선행은 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것도 꽤 기출에서 자주 보였던 표현인데 우리 칼뱅이 이야기하는 직업적인 성공을 통해서 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서 직업적인 성공으로 근면 성실하게 살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에 대해서 막 헌금도 낼 수 있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맞는 거고. 디귿 백성의 직분은 예보다 능력으로. 자 얘들아 순자야. 백성의 직분은 예보다 능력을 기준으로 맡겨줘야 된다. 물론 순자가 이야기하는 공정한 분배의 기준 이것도 다 나열해 줬었지. 순자에게 기준을 물어보면 예, 도, 덕, 능력, 적성 에 따른 공정한 차등을 인정하는 분배 방식이었어. 지금은 해설 강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지만 개념의 별 수업 안에 들어오면 이러한 내용들이 왜 기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하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얘보다 능력 아닌데 얘도 기준이고 능력도 기준이거든. 틀렸고. 자, 그 다음 갑과 을 둘 다 노동을 통한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건 권장될 수 있다. 칼뱅이 입장에서 얘들아 근대 기독교에서는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을 신의 축복이라고 봤어. 정당한 이익 추구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심지어 을도 순자지. 얘들아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거 적절하게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괜찮거든. 둘의 공통점인 거 맞네. 정답은 그래서 니은 리을이 들어가 있는 4번 고르면 됐었던 문제였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9번 문제로 가보자. 자 9번은 세 사람이 나와 있어. 자 우리가 어려워하는 환경윤리 문제가 나왔는데 자 그럼 가보자. 자 이성이 없는 존재자들은 단지 수단으로서 상대적 가치만을 갖지만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은 단지 수단으로서만 대우하면 안 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돼. 칸트가 이야기하는 인격성 정식 맥락 담겨있네. 칸트 가로 열고 자, 인간까지 내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중심주의자. 자, 그 다음 오로지 경제적 이익에 바탕을 둔 보전 체계는 절망적일 정도로 편향되어 있어 대지 공동체의 필수적인 수많은 요소들을 절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다소 낯선 제시문이긴 하지만 얘들아 우리 이 맥락 알잖아. 이 사람이 말하길 대지, 생태계, 자연을 오로지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지 말래라고 얘기하면서 안정성에 기여해야 되고 심미적인 관점도 봐야 되고 안아줄게 이리 온 안정성, 아름다움, 온전성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던 사람 누구야? 레오폴드. 그래서 얘들아 레오폴드도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거 인정 안 인정? 인정하긴 한다고 했어. 대지 피라미드의 개념에서 인정한다고 했어.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레오폴드고 자 병,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평등하게 계산할 거래. 우리 공리주의자 이익관심평등 고려 원칙을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 싱어네. 싱어는 가로 열고 인동. 자 그러면 우리 벤 다이어그램 문제였어. 벤 다이어그램 여기다가 다시 한 번만 옮겨볼게. 칸트, 레오폴드, 운동식무, 싱어, 인동. 자 그래서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 문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괜찮아. 왜? 자 A라고 지금 여기 빗금 쳐 있는 이 A라는 부분은 오로지 값만 얘기해야 되거든. 칸트만 얘기해야 돼. 둘 중에 누구라도 동의해버리면 오답 처리해버리면 되거든. 오히려 좋아. 가보자. 기억. 칸트만 말하자. 도덕적 행위의 주체성은 도덕적 지위 결정의 유일한 요인이다. 얘들아 이것도 맥락 잘 봐봐. 도덕적 행위의 주체성은 오로지 누구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자 이것도 선생님이랑 우리 성경과 윤리 시작할 때 오로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다 정리했었던 내용이지. 오로지 인간만 가지고 있는 내용이니까 오로지 인간만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도덕적 지위 결정의 유일한 요인이라고 보는 건 무슨 중심 사상가들만 얘기할 수 있다? 인간 중심 사상가들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얘들아 이건 누구만 얘기한다? 칸트만 얘기하는 거
맞네. 칸트만 얘기할 거야. 칸트만.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 자, 그 다음 니은. 동물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은 도덕적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 요즘 평가원에서 이 도덕적 의무라는 표현 많이 쓴다고 했지. 근데 얘들아 어려워하지 마. 도덕적 의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접적 의무잖아. 직접적 의무지.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벤 다이어그램이니까 얘들아 B에 들어가 있어. 자, 지금 싱어만 얘기해야 정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장을 가만히 봐. 동물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을 느끼는 건 결국에는 도덕적 의무에도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직접적 의무에도 부합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명 중에서 너무나 이 문장을 강조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누구야? 너무나 이 문장 칸트가 동의해. 이거 너무 칸트가 동의하는 문장이라서 B에 들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선지인 거야. 정확하게 어딜 보지 않아도 괜찮아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이니까 이 문장을 너무나 확실하게 칸트가 얘기한다라는 것만 알면 이거 칸트가 동의하는 문장인데 틀리네 로 제끼면 돼. 얘는 틀려. 그래서 니은 버리고 디귿. C는 얘들아 레오폴드와 싱어만 얘기해야 돼.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종차별주의는 부당하다. 이것도 선생님이랑 훈련했는데 이거 개념의 별에서도 훈련했고 연계의 별에서도 선생님이 겁나 강조해줬고 선생님이 막 한숨 쉬면서 얘들아 이거 개념의 별에서 했는데 왜 대답을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공부했었던 거. 얘들아 종차별주의 나왔잖아. 종차별주의라는 표현은 오로지 무슨 중심주의만 깔 수 있는 표현이다. 이거 올해 연계교재 수능 완성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작년에도 수능 완성에도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말했었어. 종차별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자기가 속한 종의 가치만 최고로 여기는 거야. 자기가 속한 종의 가치만 내재적 가치가 있대 라고 보는 무슨 중심주의를 까는 표현이었다? 종차별주의는 자기가 속한 종의 가치만 최고라고 보는 인간 중심주의를 겨냥한 표현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랑 훈련도 했어. 절대 테일러와 같은 생명중심주의자들이 싱어한테 이거 깔 수 없다. 적어도 싱어는 선생님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자니까 인동식까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싱어는 인동까지만 안 넣었으니까 싱어도 나름대로 식물이라는 종을 차별한 종차별주의 아니에요? 아니라고. 종차별주의는 자기가 속한 종의 가치만 최고로 여기는 거야. 적어도 싱어는 동물은 껴줬잖아.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을 껴줬기 때문에 동물 중심주의자들도 야 이 종차별주의자야 라는 비난을 받지 않아. 왜? 적어도 동물은 껴줬으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종차별주의는 인간 중심주의를 겨냥한 비판 선지다. 그러므로 인중을 까는 선지가 바로 디귿 선지. 인중 까는 선지. 그러니까 인중 빼고 X, O, 5로 풀어야지. 너무 쉽잖아. 디귿 맞습니다. 디귿 너무나 맞고 디귿도 리을, D, 셋의 공통점인지 보자. 자연물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건 너무나 단골 기출 선지네. 단골 빈출이네. 지겹네. 너무 많이 나와서 얘들아 인간중심주의 입장에선 자연물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너무나 많이 사용해도 되지. 파괴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지. 수단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 파괴하는 경우 너무나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레오폴드 입장에서도 대지 피라미드 경제적 관점으로도 레오폴드도 인정하긴 하니까 그러므로 파괴하는 경우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가 있지. 그리고 싱어의 입장에서도 동물 예외적으로 동물 실험할 때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도 활용할 거고 그리고 자연물이라고 했으니까 식물, 무생물도 역시 인간을 위해서 파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 셋 다 있지. 비슷한 빈출 표현이 뭐냐면 인간 이외의 존재들을 인간을 위한 수단,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느냐. 그 선지 우리 맨날 훈련했었던 단골 빈출이야. 셋 다 얘기해. 그러니까 뒤에 잘 들어갔네. 그러므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을 체크한 4번 고르면 돼. 이거 선생님이랑 다 했었던 내용이야. 심지어 종차별주의까지 나왔다고. 얼마나 뿌듯했다고. 너희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기도했다고 했지. 너희 시험 볼 때. 너희들 이름 불러가면서 혼잣말이 많아졌다고 했지. 제일 많아지는 날이야. 선생님 너희 이름 많이 불렀었거든. 자 좋아. 자 그럼 넘어갈게. 10번 문제입니다. 자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3점짜리네. 자연은 신이 세계를 창조하여 다스리는 기회이다. 이 자연을 인간의 기회로 모방하여 인공적인 인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적인 인격을 세웠대. 그게 바로 국가고 리바이어던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사회계약설 홉스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목적은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 재산에 미친 분 누구라고 기억하라고 했어? 로크라고 얘기했지. 이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 사회에서 확립된 법이다.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거야. 입법권, 행정권의 분립까지 얘기하면서 재산, 주어진 정보가 재산을 보존하는 게 가장 주 목적이야 라고 얘기하면 로크.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게 주 목적이야 라고 얘기하면 홉스로 풀어라 라고 했었던 내용이지. 자, 그래서 로크 사회계약설 2명의 학자가 나왔네. 자, 그럼 기억. 자, 이것도 선생님이랑 훈련했다. 제발 너네 맞췄어야 돼. 절대군주는 리바이어더냐. 자, 일단 가불 사상가의 입장. 절대군주는 모든 인간의 사회계약 체결과 모든 인간들의 사회계약을 맺게 하는 것과 이행을 강제한다. 절대 권력이니까 이거 강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너희 추측으로 풀지 말고 이거 고스란히 봐. 선생님이랑 훈련했지. 이거 마지막 시간까지도 훈련했지. 사회계약서 선생님이랑 마지막 최종 파이널에서 훈련했을 때 절대군주는 리바이어더냐. 리바이어더는 계약의 주체라고 얘기했어. 계약의 산물이라고 얘기했어. 리바이어더는 우리 인민들이 사회를 계약했고 이 사회를 계약해서 만든 사회계약의 산물이라고 얘기했어. 사회계약의 결과물이야. 사회계약의 산물이란 말이야. 그럼 체결이 먼저야? 리바이어던이 먼저야? 체결이 먼저지. 이거 선생님이랑 계속 함정 확인했었던 거. 만장일치로 사회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인민들이 다수결로 리바이어던을 나중에 세우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계약 체결을 리바이어던이 강제할 수가 없어. 사회계약 이후에 등장하는 존재가 리바이어던이니까. 이건 맥락이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야, 얘들아. 맥락으로 공부하라고 했어. 니은 사회계약 이후에 군주와 시민은 자연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것도 실은 우리 블랙 받았던 기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야. 사회계약 이후에 군주와 시민은 자연법 이후니까. 얘들아, 홉스의 입장에선 사회계약 이전에는 준수해야 할 자연법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 왜? 홉스의 입장에서 준수해야 한이라는 표현을 자연 상태에서 써버리면 이거 어기면 부정의가 발생하는 거거든. 이거 어기면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 하지만 홉스는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정의, 부정의, 도덕, 부도덕이라는 개념이 없대. 그래서 자연법이 있기는 있지만 준수해야 할 자연법이라는 표현을 홉스는 자연 상태에선 쓰지 않는다고 했어. 그럼 국가 이후에는 어때? 당연히 국가 이후에는 계약이 생겼으니 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당연히 이런 표현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그때는 정의 부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사회계약 이후에 군주와 시민은 자연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자연법은 그냥 원래부터 존재했었던 법이야. 준수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지. 연계교제를 약간 응용했어. 선생님이랑 강조해서 같이 봤었던 연계교제를 살짝 변형하였다. 하지만 이 내용은 과거 기출에도 있었던 내용이긴 한다. 자연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당연히 맞고. 로크야. 자연상태는 어떠한 불평등도 없는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이다. 얘들아 기억나지? 로크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야. 비교적 평화롭다는 건 잠재적인 투쟁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왜? 공평한 재판관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 공평한 재판관이 지금 현재 없을 무자야.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동석처럼, 선생님이랑 배웠었던 친구들은 되게 굉장히 쉽게 이해할 텐데, 마동석처럼 야 내놔, 너 이거 네가 열심히 노동력 투입해서 뭔가를 많이 땄냐? 내놔 그거 내 거야 라고 나의 소유권을 침해해도 공평하게 벌을 내릴 수 있는 재판관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답답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야 우리의 자연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인간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며. 로크도 알아. 일단 본투비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 건 맞는데 공평한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거지. 평등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거지. 자연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제대로 자연권이 보장이 되지 않아. 공평한 재판관이 없었다고. 자, 그래서 어떠한 불평등도 없는, 그건 틀렸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 존재인 건 맞지만 공평한 재판관의 부재 때문에 공평한 법률이, 모두에게 똑같은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즉 실정법이 없기 때문에 불평등이 있을 수 있는 상태야. 자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야. 자,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 리을. 갑과 을은 둘 다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동일한 자연권을 가진다.
그럼 각자가 이야기하는 자연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다고 얘기했어. 구체적인 내용은 강조하는 내용은 다르다고 했지만 어쨌든 각각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자연권을 born to be 천부인권으로서 가지고 있는 건 공통점이라고 설명했지.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을 체크되고 있는 4번을 골랐어야 돼. 자, 그럼 11번 문제로 가보자. 자, 11번 문제.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자. 뜻을 얻으려면 백성과 함께 그 도를 행하셔야 되고 누군지 몰라. 나도 누군지 몰라. 도라는 글자만 나오면 유불도 다 쓸 수 있어. 자,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할 겁니다. 부귀가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빈 가난함과 천함이 행위를 바꾸지 못할 것이며 위세와 무력이 그의 지조를 꺾지도 못할 겁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걸 이러한 사람을 대장부라고 합니다. 자, 대장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대장부를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니 이건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특히 맹자의 입장으로 찾으면 되겠다. 자, 그런데 선생님 대장부 아래에도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말했지. 얘들아, 유불도는 제시문 맥락을 특히 잘 봐야 되고 특히 도가가 유학 같은 도가를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 왜? 도가의 사상이 실은 그때 당시에 유학의 모습을 많이 비판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유학을 까면서 유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마구마구 사용하면서 까는 거야. 그래서 절대 단어만 보고 누구라고 풀지 말고 대장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게 서술하고 있으니 대장부를 플러스로 보고 있는 맹자로 찾는 거고 얘란 유학으로 찾는 거고 맹자. 반면 을은 얘라는 것은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이 얄팍해진 결과이며 끝났다. 얘가 혼란의 우두머리입니다. 혼란의 으뜸입니다. 이거 누구의 유명한 문장이었어. 이것만 나와도 이 사람인 거 찾자라고 선생님이랑 훈련했지. 도가의 노자네. 자, 섣부르게 내다보는 것은 도가 꾸며진 것이자 어리석음의 단초이다. 그러니 대장부는 중후함에 처하며 얄팍한 곳에 거하지 않는다. 이런 단어가 있었지만 이미 노자의 내용인 거니까 얘들아 이건 단어에 함정 빠뜨리면 안 되는 거구나. 도가의 입장으로 찾았어야 돼. 자, 그러면 1번 갑. 수오의 마음은 얘들아 축수사시 사단이지. 축수사시. 자, 이거 축수사시. 옆에 있는 손가락 쳐다보면 눈이 사시가 돼. 축수사시. 물론 이걸 지금 처음 보고 있는 친구들은 당황스럽겠다. 하지만 이게 절대 틀리지 않는 방법이란 말이야. 축수사시라고 얘기하는 건 사단이었고 사덕의 단서였지. 그래서 사단은 의로운 행위를 꾸준히 실천해야만 생겨난다. 얘들아 기억나니? 선생님의 맹자 필기 2번이야. 사단과 사덕은 둘 다 선천이야 후천이야? 이건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얘기하면 후천의 맥락이 되는 거라서 안 돼. 틀렸고. 자, 2번. 오륜. 또 나왔네. 오륜. 또 해야 되네. 부붕 장군. 이름만 들어도 방구 냄새 나는 장군이 있습니다. 부붕 장군. 또 이것만 이 문제만 들으면 또 선생님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낯선 아이들이 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 너희 기억하게 해주려고. 자, 부붕 장군. 오륜이라고 하는 건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윤리란 말이야. 참된 실천은 반드시 수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얘들아 기억나니? 수기 아닌 수기 치인. 수기가 뭐야? 나를 먼저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다스린다라는 내용이었지. 결국 우리가 오륜을 올바른 5가지의 인간 사회에서의 윤리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나를 먼저 수양하는 것이 깔려있는 게 맞지. 수기 아닌이니까 나를 먼저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2번은 맞는 거네.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니까 정답은 바로 1번 나와버렸네. 자, 2번 맞는 거고. 3번. 이상적인 정치는 스스로 그러함 자연이야. 이상적인 정치는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무위 지치. 말없는 가르침. 무위의 통치 얘기하는 거 맞고. 4번. 성인이 도를 본받아. 그럼 그냥 덩그러니 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게 바로 자연의 도니까. 성인이 도를 본받아. 자연의 도겠지. 겸허하고 다툼이 없는 덕. 이게 바로 이거 봐. 부쟁의 덕. 자연의 도. 이렇게 덩그러니 도, 덩그러니 덕이라고 쓰는 건 괜찮다고 얘기했지. 자, 그래서 너무나
노자의 도가의 입장 맞고 갑가을은 둘 다 또 나왔네. 도라는 표현은 유불도 다 쓸 수 있다. 각자가 이야기하는 맥락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도를 따르는 사람은 유학의 입장에선 도덕성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고 도가의 입장에선 자연의 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니 곧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유불도의 공통점, 선생님이랑 정리했지. 유불도의 공통점은 타고난 본성을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 긍정적으로 봐. 그러니까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너무나 맞지? 정답은 그래서 1번 체크하면 되겠다. 자, 그럼 12번 문제 갈게. 자, 이것도 비문학 독해 문제였어. 자, 독해 문제인데 독해 문제 또 녹록지 않았지. 하지만 또 집중해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닐 것이다. 다른 아이들도 어려울 테니까 우리 한번 선생님이랑 가보자. 자, 목적 없는 합목적성이 되어버린 계몽적 합리성이라는 게 있대. 자, 그런데 이건 자본주의 대중문화에서도 관찰이 된다. 목적이 없는데 목적에 부합하지. 이런 맥락이야. 자, 대중문화의 지배자들은 대중문화가 장사일 뿐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자, 대중문화의 지배자들이 대중문화 그거 장사거든? 근데 그거를 숨기지 않는데 그냥 드러낸대. 자, 그래서 바로 1번 선지랑 연결할게. 자, 문화산업은 대중문화가 상품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은폐한다. 아니, 숨기지 않아. 은폐하지 않아. 자, 숨기지 않을 거야. 틀려. 자, 그래서 1번은 틀리는 거고 오히려 그들은 이 사실을 자신들이 만든 저속한 문화상품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오히려 활용한다라는 거야. 오히려 은폐하지 않고 이렇게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맥락에서 1번 선지는 제낄 수 있네. 자, 그 다음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맞게 그 유형이 규격화된 대량 생산물을 근데 이 와중에 우리 소비자들은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욕구에 맞게 그 유형이 규격화되고 있는 대량 생산물을 별 저항 없이 스스로 그냥 받아들여.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거야. 비판적으로 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별 저항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대. 자, 그래서 문화산업의 기술이 사회에 대한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경제적 강자의 권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언급되지 않아. 왜? 우리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능을 하게 되거든. 다양한 문화상품이 대중에게 제공되지만 이는 오히려 대량 생산의 법칙을 더 완벽하게 실현할 뿐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저속한 문화를 정당화시키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소비자들은 이걸 비판적으로 막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 이런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 자, 그래서 2번 문화상품에 대한 대중의 선호는 상업적 전략에 대한 순응이다. 이게 바로 다른 색으로 연결할게. 이게 바로 그대로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순응이다. 같은 맥락이지.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야 되고 3번 문화상품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주체이다. 그게 아니라고. 우리 순응한다고. 저항 없이 순응한다. 심지어 저 말도 슬프지 않니? 별 저항 없이 우리 그대로 순응할 거래. 자, 그러니까 틀렸고 4번 문화상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는 표준화된 소비 양식과 상충한다. 자, 문화상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 우리 수요자잖아. 우리 그냥 그대로 별 저항 없이 순응해버리니까 역시 저항 없이 순응하니까 이런 규격화된 표준화된 대량 생산물을 저항 없이 받아들일 거야. 안타깝게도 충돌하지 않아. 그냥 받아들임. 5번 문화상품 소비자는 대중문화의 본질을 간파하는 소비자야. 지금 우리 제시문에서 녹여있는 소비자는 뭔가 굉장히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소비자가 아니라 별 저항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거든. 그러므로 문화상품의 소비자는 대중문화의 본질을 간파 못합니다. 합리성 발휘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저항 없이 역시 순응하고 있어요. 3, 4, 5번도 그냥 저항 없이 순응하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찾아야 돼? 2번 찾으면 정답이 될 거야. 새로운 내용은 없어. 그냥 제시문에 있어. 근데 그 제시문을 그냥 느낌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늘 선생님이 어떻게 훈련하라고 했어? 얘들아 1번 선지 몇 번째 줄에 있는지 2번 선지 몇 번째 줄에 있는지 3번 선지 몇 번째 줄에 있는지 제발 비문학 독해 틀리는 친구들은 몇 번째 줄에 있는지 연결만 해라. 말도 안 되게 툭 튀어나오는 내용 나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지. 바로 이런 거야. 제시문 꼼꼼히 보면 찾을 수는 있어. 정답은 그래서 2번 넘어갈게.
자, 그럼 13번 문제 가보자.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 봐볼까? 역시 비문학 독해야. 녹록치 않았지? 어이구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 고생했다. 당황했지. 어이구 어떡해. 진짜 너무나 꼭 안아주고 싶다. 사랑스러운 나의 제자들이요. 자 13번에 또 비문학 독해 주제도 녹록치 않았거든.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잡아 먹어버리니까 당연히 킬러 주제 보기도 좀 급급했을 텐데 너희들의 마음이 되게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와중에 헛고별 선생님이 내 이름 부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대. 선생님 인스타 DM 받았거든. 헛고별 선생님이 지금 내 이름 부르고 있겠지? 라는 생각에 약간 피식 웃었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긴장감을 풀었대. 그것이 나의 목적이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하지만 원하는 건 더 원하는 건 이거다. 맞췄어야 돼. 간다. 자,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다. 인간은 함께 노력해야만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진리가 있는 거야. 함께 노력하는 진리가 있는 거야. 이러한 비판적 합리주의는 비판 겁나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했지. 비판적인 자세는 플러스야. 자, 비판적인 논증과 반박에 귀를 기울이며 경험으로부터 배울 용의가 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논증과 반박을 받아들여야 돼. 특히 경험 세계에 관련될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문장, 명제의 경우 이는 언제든지 반박될 수 있어야 한다. 경험과학 기록은 그 이론을 반증할 수 있는 반증, 이것도 역시 반박이지. 반대로 증명하는 거지. 반증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얻는다면 줄 쳐야겠는걸. 경험과학 이론아 너희도 그 이론을 반증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얻어냈다면 뒤집어질 수 있다. 뒤엎을 수 있어야 돼. 왜?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그 명제가 틀린 거거든. 그러므로 이론의 과학성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반증 가능성이다. 반증 가능한 게 중요해. 이론에 대한 모든 관찰 왜 하는 줄 알아? 그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예측을 반증하고자 하는 시도인 거래. 자, 그래서 결론이 있지만 반증을 통해서 더 나은 진리를 우리는 찾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제시문인 거고. 그럼 1번. 실험 결과에 의해 예측이 반증된 경험과학 이론은 거부된다. 자, 얘들아. 실험 결과에 의해 예측이 반증이 돼버린 경험과학 이론은 자, 이미 예측이 반증이 돼버렸지? 그럼 어떻게 하랬어? 뒤엎어지라고 얘기했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뒤엎어버려야 돼. 너는 그럼 지금 잘못된 명제를 가지고 온 거야. 그럼 이건 오류지. 버려야지. 새로운 걸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거부된다. 너무 많네. 그냥 바로 정답 1번이야. 뒤엎어질 수 있다. 요 내용이랑 연결하면 돼. 2번. 논박이 불가능한 경험과학적 가설만 진리로 확정해야 된다. 아닌데? 논박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3번. 비판은 원천적으로 반증, 불가능한 사실 명제의 근거. 아닌데? 반증 너무나 가능해야 된다고 2번, 3번 지금 다 비슷한 맥락이고 4번. 진리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다라는 아닌데? 가능한데? 우리 함께 지금 노력해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데 왜 불가능하다고 해? 지금 셋 다 가능이지. 5번. 오류임이 증명되지 않은 과학이론은 반증 대상에서 제외. 아닌데? 가능한데? 언제든지 어떠한 이론이건 그 어떤 이론이건 언제든지 반박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결국엔 오류임이 증명되지 않은 과학이론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오류가 증명 안 된 거지. 나중에 증명될 수도 있잖아. 반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또한 역시 제외되면 안 되는 거. 제시문의 맥락 속에 다 그대로 녹여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찾았으면 너무 잘했어. 고생했지. 고생하고 14번에 또 만난 문제가 또 최고 오답률 2위야 또. 정답률이 28%가 뭡니까? 28%라니요. 자, 얘들아 하지만 이것도 가보자. 자, 자기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자, 제시문에서 나름 힌트를 주긴 했는데 자, 자기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치품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지갑 열어 너의 소득의 1%에서 5%를 기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누구야? 싱어지.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세계시민주의적인 입장에서 의무로서 원조를 이야기하는 싱어. 자, 그 다음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거. 고통받는 사회의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확립시켜주는 거. 고통받는 사회의 사람들에게 인권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거. 주로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원조를 훨씬 더 강조하는 롤스. 됐지? 자, 그러면 순서도 문제네. 얘들아, 이런 문제는 A는 OX가 나와야 되고, 자, 둘 다 봐야 돼, A는. 그 다음 B는 값만 보면 되고, C는 을만 보면 되는
그런 문제지. 자, 그럼 순서도 문제야. 여기다 써놓을게. OX, OO 이렇게 해서 A, B, C지. 자, 가보자. 자, A. 자, 앞사람이 싱어였고 뒷사람이 롤스였다. 자, 그러면 A. 절대 빈곤 감소는, 자, A는 OX의 조합을 찾아야 돼. 자, 절대 빈곤의 감소는 원조의 정당한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이거 봐라. 자, 얘들아, 요 내용 선생님이랑 계속 너무나 봤었던, 이거 선생님이 막 얘기했잖아. 8년 만에 재출제됐었던 올해 6평의 선지. 8년 만에 재출제됐었다. 8년 전에 어떤 표현으로 출제가 됐냐면 싱어와 롤스에게 절대 빈곤의 해결은 원조의 보편적인 의무로 간주될 수 있다. 이 표현으로 출제가 됐다고 했었지. 여기 중요하니까 한 번만 써보자. 어차피 이 내용은 우리 2026학년도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의 미래의 제자들도 많이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자, 이 기억선지가 어떤 맥락으로 나오는 건지 자, 선생님이랑 배운 친구들은 바로 툭툭 튀어나와야 되지만 자, 가보자. 이 내용은 8년 전에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평가원에서 절대 빈곤 해결을 원조의 보편적 의무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게 출제됐었거든. 근데 엄청 틀렸던 선지거든. 하지만 출제된 이후로 선생님이 계속 개념의 별에 8년 동안 고이 간직해 놓았었던 선지가 빵! 드디어 터졌지. 올해 6평 때 다시 출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거 싱어와 롤스의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했냐면 일단 싱어는 너무나 맞지. 왜요? 싱어는 공리에 미친 분이시라고 했어. 우리 그냥 문제 쉽게 풀기 위해서 소중한 분들이시지만 별명을 붙였잖아. 싱어는 공리에 미치신 분, 공리에 미친 자, 공리를 높이는 거, 즉 절대 빈곤이 해결되면 공리가 늘잖아. 높여지잖아. 그러니까 보편적인 의무로 간주할 수 있지. 싱어는 너무 맞는데 중요한 건 롤스였지. 얘들아, 롤스도 물론 절대 빈곤 해결 자체가 원조의 궁극 목적은 아니야. 롤스에게 원조의 궁극 목적은 정치 체제 개선이니까. 고통받는 사회의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확립시켜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하지만 깨달았지. 그 올바른 체제를 알려주기 위해선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여보세요 이 사람들 제가 좋은 체제를 알려줄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한들 먹혀 안 먹혀? 안 먹힌다라는 걸 깨달았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롤스도 선결 과제라는 표현을 써. 선생님 필기에 고스란히 있다. 선생님 개념의 별 필기에 박제되어 있다. 너희들의 필기에. 선결. 선생님이 뭐라고 써줬어? 조건이라고도 써줬는데. 롤스는 즉 궁극적인 목적인 고통받는 사회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확립해주기 위한 선결, 조건, 과제로서 절대 빈곤 해결을 원조의 보편적 의무로 간주할 수는 있다. 이게 바로 8년 전에 출제된 내용이고 이 내용이 올해 6평에 똑같이 기하의 상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6평에서 나왔고 그것과 관련돼서 또 역시 A, 절대 빈곤의 감소는 원조의 정당한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싱어는 당연히 공리를 높이니까 당연히 조건이 될 수 있겠지. 싱어한테도 너무나 맞고 롤스한테도 너무나 선결 조건. 이거 떠올랐다면 둘 다 O가 나왔으니까 A에게는 잘못 들어간 거네. 그래서 A를 제꼈어야 돼. 너무나 중요한 선지였어. 니은 원조 대상의 기본적 필요 충족은 원조 중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싱어만 보면 됐었던 선지인데 이거 제시문에 그냥 나와 있는데 원조 대상의 기본적 필요 충족이 됐대. 자, 기억나니?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도 사치품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이 있다면 원조의 대상이 되어야 돼? 원조의 주체가 되어야 돼? 원조의 주체가 되어야지. 당장 지갑 열어 1%에서 5% 기부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원조 중단의 근거가 되지. 왜? 이제 원조의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B는 너무나 맞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 싱어만 보면 돼. 원조 대상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원조 주체의 처지 개선이 유보될 수 있는가? 이것도 얘들아 맥락 싸움이야. 누가 이런 표현을 똑같이 다 받겠니? 자, 우리 공부하는 대로 풀면 돼. 싱어는 공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공리가 더 높은 쪽을 선택할 거야. 만약 원조의 대상의 고통을 방지하는 게 있고 원조 주체의 처지가 조금 나아지는 게 있어. 자, 그럼 예를 들어보자.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나한테 있다고, 1000만 원이라고 할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한테 있다고 쳐보자.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나한테 쓰면 나의 처지가 조금 나아지겠지. 나의 삶의 질이 높아지겠지. 근데 내가 이 1000만 원을 제3세계에 있는 아프리카의 그 빈곤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어마무시한 새 생명들을 새롭게 살려낼 수 있어. 당장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많은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생명을 나의 1,000만 원 가지고 살릴 수 있다면 공리 뭐가 훨씬 더 높은 거야? 당연히 원조 대상의 고통을 방지시켜주는 게 훨씬 더 공리가 높을 거거든. 그렇다면 뒤로 미룰 수, 유보될 수 있는 거 맞아 틀려? 너무 맞지. 맥락 싸움이지. 그냥 선생님이랑 맨날 훈련했었던 맥락으로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B 너무나 맞고 C 원조 대상국 내부에 이번에 이제 롤스만 보자.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감소를 원조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한가? 얘들아 이것도 봐. 워딩을 그대로 보라고. 롤스가 꿈꾸는 사회는 질서정연한 사회로 고통받는 사회를 뭐 하는 거? 가입시키는 거. 롤스의 아버지의 직업 인권 변호사, 롤스 어머니의 직업 인권 운동가. 롤스는 어려서부터 인권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컸다고. 그래서 인권의 가장 기본 핵심 내용이 뭐게? 이 원칙이야.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래서 롤스가 해외 원조를 하고 싶은 이유가 궁극적 목적이 뭐게? 자유와 평등을 확립해 주는 거라고. 즉 그냥 불평등이라고 했잖아. 그냥 덩그러니 불평등이라고 했잖아. 이게 만약 자유와 평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원조를 강조하는 롤스에게 이게 바로 정치적인 불평등이었다면 너무나 원조의 목적으로 삼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겁나 가능해. 이게 롤스의 꿈이야. 나는 모든 고통받는 사회의 사람들 심지어 궁극적으로 지향 목적은 지금 당장 원조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무법 국가도 타국에 대한 공격성만 빼면 질서정연한 사회로 즉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로 편입시키는 게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잖아. 그 이유는 뭐다? 자유와 평등을 확립시켜주는 거. 자유와 평등을 억압받아서 정치적인 불평등 속에 놓여 있다면 역시 롤스의 입장에선 원조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지. 고통받는 사회였다면. 그러니까 불가능한가? 틀렸지. 자, 그래서 리율도 틀리는 거야. 이거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어.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을 잘 적용만 하면 되는데 28%를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니은 디귿이 맞는 선지 체크하면 됐어. 너무 고생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너네 혹시 기억해? 선생님이랑 생활과 윤리 개념의 별 처음 시작 들어갔을 때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얘들아 윤리라고 하는 건 다른 그 어떤 교과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실은 윤리 사탄 과목이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거 썼었단 말이야. 이거 쓰니까 또 너무 사랑스러운 너희들 중에 한 명이 아하 라고 해줘가지고 너무 사랑스럽게 그지 없었는데 물론 아도 맞아. 이 아가 아하 약간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 이해를 해야 돼 얘들아. 중요한 건 이해야. 지금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잖아. 이 아이가 외워서만 공부하는가? 이 아이가 잘 이해하면서 맥락을 파악하고 있는가? 맥락을 파악하고 있으면 실은 다 가지고 놀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외우려고 하지 마. 얘들아 이해해야 돼. 그러므로 어떤 선생님을 만나건 너희들의 그 막혀있는 부분을 아하 이해시켜주는 선생님을 만나서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을 재미있게 공부했으면 좋겠어. 윤리 진짜 재미있는 교과야. 아, 뭐 저 전공했으니까 저런 말 하는 거겠지. 아니야. 진짜 재미있는 교과란 말이야. 너희 나중에 대학교 가서 철학 교양 수업 들어봐. 덕 볼 거야. 자, 어쨌든 자 넘어갈게. 자, 3번 정답으로 찾았어야 돼. 이해했으면 어렵지 않았다. 자, 그럼 15번 문제.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자 원초적인 입장은 그 입장에서 도달한 기본적인 합의가 공정함을 보장해주는 적절한 최초의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합의했었던 이 원초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거래. 최초의 상태 이런 얘기하는 사람 롤스 무지의 베일 얘기하고 있네. 자 그래서 아하 무지의 베일이라는 장치를 쓰고 공정한 합의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슨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절차였어. 과정이었어. 자, 그래서 바로 이 때문에 공적으로서의 정의란 명칭이 생겨난 것이다. 롤스는요, 아까도 얘기했지. 롤스의 꿈, 아버지의 직업, 인권 변호사, 어머니의 직업, 인권 운동가. 나 롤스는 어려서부터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컸던 사람. 그래서 내가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보장받는 그런 모든 돈이 많거나 적거나 어느 정도 있거나 상관없이 사회적인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꿨다고. 그런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했고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 절차가 필요해야 돼. 첫 번째 절차가 뭐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초적 상황, 무죄의 베일. 두 번째 절차가 뭐다? 이 무죄의 베일에서 합의한 만장일치로 합의한 정의의 원칙. 즉 무죄의 베일을 쓰고 정의의 원칙에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이 두 가지가 잘 지켜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롤스였어. 그렇기 때문에 나 바로 갈래. 자, 기억. 무죄의 베일 속의 개인은 자유로워. 모두 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이라고 이거 선생님이랑 무죄의 베일 속에 있는 인간의 특징으로 공부했었던 생 기초 내용이지. 기억 너무 맞고. 니은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상호간에 신뢰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봐봐. 우리의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이 무죄의 베일을 쓰고 만났다고. 왜 만났다고? 여기서 왜 지금 무죄의 베일을 쓰고 있는 거야? 물론 가상상태이긴 하지만 이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합의할 거라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정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공정한 절차에 맞게 지금 원칙을 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자유롭고 합리적인 존재라고도 얘기하거든. 자유롭고 평등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다.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들을 믿어 안 믿어? 믿긴 믿지. 신뢰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정의의 원칙이 실현되면 이상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지.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인 건 맞고. 디귿. 자, 디귿은 을입니다. 국가에 관한 우리의 결론에 따르면 강요,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최소 국가를 이야기하는 노직이야. 자, 그럼 노직의 입장에서 오직 최소 국가에서만 개인의 소유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지금 최고 오답률 4위지. 38%. 얘들아, 워딩을 그대로 생각해봐. 이 세상의 모든 소유 권리가 최소 국가 안에서만 소유 권리 있지. 라는 걸 노직이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노직 선생님이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자, 얘들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존재의 여부를 얘기하는 거잖아. 소유 권리, 사유재산권,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실은 위에 있는 롤스도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사유재산권, 평등한 제1원칙, 자유의 원칙의 예시이기도 하는데, 무조건 최소 국가에서만 개인의 소유 권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맥락이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 노직이 이야기하는 정당한 소유 권리, 제대로 소유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으려면 최소 국가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최소 국가에서만 소유권이 존재하지. 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지. 정당하게 보장되는 게 최소 국가였지.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리을. 갑과 을은 정의의 원칙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고 본다. 자, 정의의 원칙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 가장 대표적으로 자유 생각해봐. 얘들아, 롤스에겐 이런 식의 내용이지. 자유. 그 다음 노직의 입장에서도 자유지상주의자잖아. 둘의 공통점. 롤스건 노직이건 타인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내 자유 제한 가능해 불가능해? 너무 가능하지. 둘 다 제한 가능합니다. 이건 단골 빈출이지. 너무나 많이 나왔었던 과거 빈출이야. 정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을 옳게 고른 1번 찾았어야 돼. 새로운 내용 1도 없습니다. 디귿선지 낯설었어? 근데 그냥 워딩 그대로 보라고 했잖아. 존재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노직은 X인 걸 찾았어야 돼. 정답은 그래서 1번. 넘어가 보자. 자, 16번 문제. 가의 가불병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자, 삼각형 비판이 나왔네. 얘들아, 16번 문제 정답률 또 5위 안에 드는 40%의 문제인데, 자, 갑. 공적 정의의 원리가 표준으로 삼는 건 어떤 종류와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사람 누구야? 칸트. 자, 갑은 칸트고, 자, 법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이 그 의지를 모아놓은 게 일반 의지라고 얘기하는 루소야. 병, 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하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 실은 이 형벌과 관련해서는 우리 평가원 제시문에서 되게 매력적인 함정이 있었단 말이야.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사형은 유용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얘기했었던 되게 중요한 제시문의 내용이 있었는데, 선지로 내렸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함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지들이 출제가 되기보다는, 자, 이 선지에서 어떤 게 나왔는지 보자. 우리 마지막은 베카리아야. 그런 선지들이 나오기를 바랬었는데, 자, 우리 가보자. 자, 갑은 비판 삼각형 문제 나올 때 여기 가운데 안에 선생님이 써주라고 했지?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랑 맨날 얘기했었던 거. A가 B를 비판하는 문제 유형이 나올 때 만약 서술어가 자, 부정한다.
꿀팁을 알려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는데 자, 썼으니까 알려줄게. 아, 원래 끊어갈까? 라고 했는데 알려줄게. 아, 썼으니까. 자, A, 시간이 걸려도 이해할 수 있지? 이거 꿀팁이니까 꿀팁 대방출. 자, 얘들아, A가 B를 비판할 때 서술어를 우리는 잘 보면 돼. 무조건 비판사각형 서술어가 같은 거 나올 거거든. 다 간과하다로 나올 거거든. 다행스럽게도 간과하다가 나올 건데 얘들아, 이거 맥락을 봐봐. A가 B를 까는 거야. 자, A의 입장에서 B를 까. B야, B야, B야. 너는 왜 내가 말하는 거 부정하니? B야, 너는 왜 내가 말하는 거 간과하니? 너 왜 내가 말하는 거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부정형의 서술어가 나오면 서술어 떼고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누구만 얘기해야 정답이다? 오로지 A만 얘기해야 정답인 거야. 이게 비판형 문제 푸는 방법이야. 서술어가 부정형이면 당연히 이제 B가 부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동의하면 절대 안 돼. 앞사람인 A만 말하면 정답. 반면 자, 이런 서술어일 수도 있어. 긍정형. 자, A의 입장에서 B야, B야, B야. 너는 왜 네가 말하는 거 긍정하니? 네가 말하는 거 중시하니? 네가 말하는 거 강조하니? 이렇게 긍정형인 서술어가 나오면 당연히 서술어 떼고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오로지 B만 얘기해야 정답이야. B만 얘기해야 정답. 근데 우리 비판사각형에서는 주로 이렇게 나오고 단독형 문제였을 때 비판, 그냥 A와 B가 서로서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일 때는 이것들까지도 같이 나오니까 이거 지금 좀 낯설진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개념의 별 수업 들으면서 익숙해지면 정말 쉽게 문제, 이거 익숙해지면 30초 만에 문제 풀 수 있어. 모든 선지 다 정말인데 지금은 와닿지 않겠지만 자, 요것만 잘 주의해주면 돼. 자, 그래서 가보자. 서술어가 간과하다니까 정답이 되려면 오로지 앞사람만 얘기해야 정답이 될 거야. 자,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 자, A는 칸트가 앞사람이야. 방향이 칸트가 루소를 까니까 오로지 칸트만 얘기하면 정답으로 찾아야 돼. 칸트만. 사용은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보적인 형벌입니다. 자, 일단 칸트가 이런 말을 너무나 할 수 있지. 응보주의의 관점에서 사형제도 존치를 얘기하는 사람이 칸트라서 칸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얘들아,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실은 작년에 생일이 너무나 쉬웠다고 얘기했지. 윤사는 더 쉬웠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우리 윤리 출제위원분들께서 굉장히 각성하시고 변별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 그래서 설령 아이들이 한 문제를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변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변표가 달달할 거니까. 그래서 실은 1번 선지는 솔직히 말할게.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서 안에는 없는 표현이야.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기는 있었어. 그것도 단 하나의 교과서에서만 되게 작은 글씨로 루소도 응보주의를 인정한다 라는 이런 표현이 아주 간략하게 들어가 있었고, 근데 그게 무려 몇 년 전인 줄 알아? 예전 교육과정이고 실은 이 내용이 이번 교육과정의 연계교재에는 없었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0여 년 정도 전에 연계교재에서 날개 부분에 되게 잠깐 빼꼼 나오고 넘어갔었던 그런 내용이고, 너희도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루소와의 응보주의와 관련된 시에는 기출선지는 어디에도 없거든. 없어. 올해 연계교재에서도 없어. 우리 지금 너희들의 교육과정 교과서에도 없어. 없는데 여기에 나왔어. 그래서 조금 씁쓸했어. 하지만 자,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이것도 너희들한테 꿀팁으로 얘기해 줬을 때 얘들아, 절대 문제 급하게 풀겠다고 1번에서 정답으로 보인다고 해서 1번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 1번이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정답인 것처럼 보여도 4번, 5번에서 나 정답, 내가 더 정답이라고 손들고 있는 선지가 아래에서 대기 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얘들아, 기억나니? 우리 4, 5번에서도 손들고 있을 수 있을 거니까 꼭 끝까지 봐줘야 돼. 수능은 그렇게 풀어야 돼. 끝까지 봐야 돼 라고 선생님이 신신당부했지. 그 내용을 떠올린다면 얘들아, 자 1번은 자, 그래서 실은 칸트가 너무 얘기하긴 하지만 실은 루소의 입장에선 사회 계약을, 물론 칸트랑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사회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응당한 보복으로서, 응보로서 사형제도 존치를 인정하기는 하더라. 지난 교육과정의 교과서 한 종에 한 줄에 실려 있었던 내용이기는 하였다. 그래서 실은 이건 자, 이제 다음 수능을 볼 친구들을 위하여서 공통점인 거 짚고 넘어가면 돼. 왜냐면 아래에 실은 나 정답 손들고 있거든. 2번. 자, B는 일단, 자, B는 이제 루소만 말해야 돼. 루소만, 칸트한테.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를 실현하는 형벌입니다. 얘들아, 모든 사상가들의 칸, 베벤, 모든 사상가들의 공통점.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지.
칸, 루, 베벤, 칸트, 루소, 베카리아, 벤담 이렇게 도식화 시킨 다음에 두 사람 딱 중앙을 끊어서 앞쪽이 존치론, 뒤쪽이 페지론. 자, 베카리아, 낑겨있는 베카리아가 가장 공통점이 많은 사람. 자, 루소와 베카리아가 공통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냐면 사회계약설. 자, 베카리아와 벤담을 묶으면 공통점 뭐야? 공리주의. 이렇게 공통점 기억하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칸루, 베벤 모두 다 공통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모두 다 형벌은 공적 정의 실현의 수단이라고 얘기했어. 공적 정의 실현의 수단으로 형벌을 집행하는 건 모두의 공통점. 다만 공적 정의의 자세한 내용이 조금씩은 달랐더라. 자, 그래서 2번 살인범에 대한 사형, 칸트와 루소는 존치론자로서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 사형을 인정하거든. 그래서 이것 또한 역시 공통이라서 안 돼. 안 되고, 자, C와 E. 이번에 앞사람이 C와 E. 자, 베카리아가 앞사람이야. 자, 그럼 베카리아가 양쪽 둘을 까볼게. 사형은 개인이 국가에 양도한 생명권. 아, 끝났어. 이미 여기서 끝나버렸지. 베카리아가 이런 말 안 함. 왜? 생명권을, 사형, 집행 권한을 양도했다로 풀면 루소. 사형 집행 권한을 양도했으니 역시 사형제도 존치까지 가는 게 루소. 아니다. 양도한 적이 없다. 나의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한을 개인, 그 어떤 누군가에게도 양도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없다. 양도한 적 없다로 나오면 베카리아로 푸는 거니까 이런 말을 베카리아가 안 함. 틀렸고 4번 D. 오로지 루소만 베카한테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해 모든 시민이, 그렇지, 사회계약을 위해 모든 시민이 사형제에 동의를 했었어. 이미 루소가 너 또한 역시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를 계약할 때 이중의 생명을 막 죽이고 다니는 살인자가 나타나면 그냥 살려둘까 죽일까? 죽이자라고 너 또한 이미 동의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너가 사람을 죽이고 다녔다면 너 또한 동의했으니까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동의했어 라고 보는 게 루소.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 베카리아. 이게 맨날 나왔던, 늘 나왔던 빈출, 단골, 함정선지였어.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너무나 루소가 베카리아한테 얘기할 수 있지.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빼꼼 손 들고 있었거든. 그래서 얘들아 4번까지만 내려왔었어도 1번을 좀 의심할 수는 있었을 텐데 4번이 정답이고 5번 F. 자, 오로지 칸트만 베카리아한테, 칸트만 형벌의 경중은 오직 범죄의 동기에 비례해서, 오직 범죄의 동기에 비례해서 벌어진다고요? 칸트가 이런 말 해, 안 해? 안 해. 칸트가 뭐라고 말해? 형벌의 경중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야지.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런 얘기 칸트가 얘기하지 않아. 정답은 그래서 4번 고르면 돼. 너무 고생했어, 얘들아. 자, 그럼 우리 이제 17번 문제로 가보자. 자, 17번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해야 할 더 이상의 의도가 없는 선의지라는 개념. 끝났지? 얘들아, 선의지를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칸트. 자, 그러면 칸트의 입장에서 A는 좋아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싶지만 용돈이 부족해. 그래서 A는 본인도 안 돼. 갚지 못할 거래. 근데 야, 꼭 갚을게. 거짓말이잖아, 이거 거짓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 돈을 빌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자, 그럼 칸트는 당연히 거짓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애시당초 보편화 과정을 검증 통과할 수 없어. 보편화 과정을 통과할 수 없는 거 당연히 인격성 정식에도 어긋나. 자, 그래서 1번 칸트가 할 수 있는 조언. 약속을 어긴 사람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 안 하지? 얘들아, 모든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해. 안 된다. 이런 말 안 하지. 자, 모든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받을 만한 존재인 거야. 이런 표현 안 하고, 약속 준수의 의무는 자기 행복에 대한 열망의 근거에, 얘들아, 우리가 약속 준수의 의무, 도덕적인 의무를 할 때 행복은 의무, 도덕적인 행동의 동기가 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이런 말 안 하고. 3번 거짓 약속은 친구의 인격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인격성 정식에도 어긋나는 거야. 정답은 그래서 3번. 4번 약속은 친구와의 돈독한 정서적 유대를 위해서,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돼. 아니잖아. 틀렸고, 친구에게 무해하려면 거짓 약속도 도덕적으로 정당한다. 아니야.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 기억나지? 선의의 거짓말 칸트한테 없어.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일화도 설명해 줬잖아. 어느 정도까지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일본 순사 또꾸데스까 무슨 이런 막 쓰면서까지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이네. 정답은 그래서 3번 고르면 돼. 좋아, 넘어갑시다. 자, 우리 18번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아이고야, 1이네.
정답 최고 답률 1이 나왔던 25%의 문제네. C부를 줄여서 말한 겁니다. 시민불복종. C부를 정당화할 때 어떤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우리의 주장을 지지해준다고 해서 쭉 보면 공공적인 정의관에 의거하게 된대. 자, 얘들아, 롤스지, 롤스. 롤스에게 C불의 근거는 공적인 정의관이야. 정의의 원칙 중에서 2-1 원칙을 뺀 1-1 원칙과 2-2 원칙에 대한 상당한 위반이 있는 법에 대해서 C불을 할 거야. 자, 그래서 바로 가보자. 1번. 소수자가 지닌 정의관은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얘들아, 잊지 말라고. C불의 근거 나오면 무조건 6글자 찾으라고 했잖아. 양보해봤자 5글자라고. 공적인 정의관 혹은 정의의 원칙. 자, 이 소수자가 지닌 정의관이 만약 공공적인 정의관이었다면 당연히 C불의 근거가 될 수 있지. 될 수 있지.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C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얘들아, C불의 대상 밑줄. 네모 쳐줘. C불의 대상 5번 선지에도 있지? 자, 네모 쳐줘. 얘들아, 이거 구평에서 나왔었던 선지 기억나니? 자, 구평선지, 올해 구평선지. 어떤 선지가 나왔냐면 국가의 처벌은 C불의 국가의 처벌 2. 국가의 처벌이 C불의 줄일게. C불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C불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올해 구평에서 나왔었던 롤스의 아주 매력적인 선지였었단 말이야. 자, 이거 선생님이랑 어떻게 분석했어? 얘들아, 롤스한테 C불의 대상은 1원칙과 혹은 또는 2-2 원칙에 대한 심각한, 현저한 위배가 있는 일부 부정의한 법이라고 했어. 일부 부정의한 법이라고 얘기했지, 얘들아. 자, 그래서 국가의 처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법에 의해 집행되는 거니까 이 국가의 처벌이 만약 너무나 심각하게 위배되는 부정의한 법이었다면 이 국가의 처벌도 C불의 대상이 돼, 안 돼? 된다고 얘기했지. 이 맥락 선생님이랑 훈련한 거잖아. 같은 맥락 적용해 보는 거야. 2번. 자, 무조건 롤스에게 C불의 대상은 1원칙과 2-2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있는 부정의한 법이야. 그렇다면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아닌데 C불에선 차등의 원칙을 빼는데 그 내용이 아니잖아. 어쨌든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래. 근데 그 법이 역시 마찬가지로 1원칙과 2-2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배가 있는 부정의한 법이었다면 같은 원리에 따라 C불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너무 있지. 왜? 어차피 차등의 원칙은 근거가 아니고 빼니까. 이 둘이 근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같은 논리에 따라 5번. 양심적인 거부에 대한 국가의 규제라고 하더라도 역시 1원칙과 2-2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있는 법이었다라고 한다면 C불의 대상이 될 수 있지. 그래서 2번과 5번은 우리 올해 구평에서 나왔었던 훈련했었던 그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였어.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 5번은 틀렸고 3번 갈게. 준법의 의무. 이것도 얘들아, 이것도 실은 과거 기출에 나왔었던 내용인데 우리는 민주시민이야. 민주시민은 법을 지켜야 돼, 어겨야 돼? 지켜야 돼. 그런데 이 준법의 의무와 자, 이걸 연결했어야지. 기본적인 자유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 자, 어떤 나라의 법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 즉 얘들아, 롤스에게 기본적인 자유는 치환의 이거 몇 원칙의 예시야? 이거 1원칙의 예시라고 했지. 기본적 자유는 롤스에게 1원칙이야. 그럼 1원칙을 방어해야 해. 우리 1원칙을 지켜야 해. 이 지키기 위한 권리, 이게 바로 C불이잖아, C불. 이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 권리를 C불로 치환할 수 있었다면 C불은 어쨌든 위법이야, 합법이야? 위법행위야. 법을 지키는 거야, 어기는 거야? 어기는 거기 때문에 준법의 의무와 충돌할 순
있지. 충돌 가능하지. 나는 이 법을 지켜야만 할 것인가? 아니면 어기고 씨부를 해야만 할 것인가? 나의 일원칙, 기본적 자유를 방어해야 할 것인가? 씨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충할 순 있지. 자,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4번. 씨불의 대상은 기본적 자유 1원칙이지. 자, 이것도 똑같은 거지. 치환해. 1원칙의 심각한 위반에 국한이라고 말해버리면 지금 2-2 원칙을 부정해버렸으니 이건 안 되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원칙과 2-2 원칙에 대한 이거 5월이야 5월 1원칙 혹은 2-2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있으면 우리는 씨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 틀린 거. 정답은 몇 번? 2번을 골랐어야 돼.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거 구평을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실은 18번도 쉽게 풀릴 수는 있었다. 하지만 고생했어 얘들아. 자, 19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보자. 또 이 와중에 이오네요. 칸트네. 자, 칸트.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어떤 공민적인 체제에 속해야 한다. 이게 바로 뭔데? 자, 그래서 확정조항 얘기하고 있는 칸트. 칸트의 영구평화론 내용이야. 자, 이것도 선생님이랑 칸트 공연을 보러 갔는데 진상개진상 전적이 화려했다. 상품권 가지고 폭리를 취했다. 이게 궁금한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의 생활과 윤리와 사상의 개념의 별 맛보기 강의로 선생님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찍어 놓을 예정이야. 선생님이 영구평화론 다시 한번 생윤과 윤사 개념의 별에 맛보기 강의에 넣어줄 테니까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수강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맛보기의 내용으로 오픈시켜줄게. 이거 선생님의 수업 한 번만 들으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물론이고 얘들아 모든 기출 내용 다 풀 수 있게 맛보기 강의로 이번 주에 오픈하게 될 거니까 꼭 제대로 지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들어봤으면 좋겠어. 칸트의 영구평화론이야. 자, 시민법 체제가 한 국가의 대내적인 정치 제도를 지정할 수는 없다. 아닌데 이거 시민법이라고 나왔지만 세계 시민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시민법이니까 이거 국내법이지. 칸트가 이야기하는 국내법은 확정조항 1항입니다. 무슨 정치체제여야 해? 공화정책. 공화정책. 자,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렸고, 자, 2번 세계시민법은 확정조항 3항입니다. 3항은 이방인의 환대권과 이것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칸트는 서구 문명인들이 원주민들을 지배하고 침략하고 정복하고 땅을 빼앗았던 걸 비판해. 왜? 낯선 땅에 도착했어? 신대륙을 서양인이 발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내쫓거나 야 여기 내 땅이야 너희 나한테 복종하며 살아 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영구 평화를 위해서라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땐 영구 체류의 권리가 아니야. 영구적 거주 권한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 일시적 방문의 권한이라고 했어. 서로서로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는 일시적 방문의 권한이라고 했다. 자, 이것도 다 스토리가 있다. 맥락이 있다. 맥락 궁금하면 꼭 선생님의 맛보기 강의 들어야 해. 자, 그래서 틀렸고 3번 전쟁 상태의 극복을 위해서는 주권을 국제국가한테 넘기면 단일한 세계 정부된다고 얘기했어. 자, 이거 안 돼. 안 되고. 자, 그 다음 4번 영원한 평화를 위해 국가는 어떠한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얘들아. 이것도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었던 거잖아. 얘들아. 전쟁과 관련한 그 어떤 국채도 발행하면 안 된다고 했어. 분쟁과 관련한 국채가 발행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그냥 일상적인 외교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영역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역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국채, 우리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국채는 발행해도 돼? 안 돼? 당연히 되지 얘들아.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역시 선생님이랑 같이 배운 내용이야. 틀렸고 5번 국가 간의 적대행위가 종식되어야 근데 정답은 또 쉽죠. 영원한 평화의 실현이 가능합니다. 꽤 정답은 쉬웠다. 이건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하지만 나머지 4개의 선지도 우리 구체적으로 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다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걱정 마. 이거 선생님의 개념의 별, 선생님의 필기 안에 다 있는 내용이었어. 좋아. 너무 잘했어.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자. 우리 마지막 문제도 독해, 통일과 관련한 독해 문제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출제가 됐네. 자, 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보자. 자, 갑. 통일은 민족 내부의 경직된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딱딱한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높일 거래. 또한 분단 비용도 해소해 줄 거고 사회적 약자들 사이에서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런 양극화를 완화해 줄 거고 복지도 늘려줄 거래. 분단 상태에서는 이러한
편익이 불가능하니까 통일하자. 통일하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좋잖아. 통일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야. 우리 통일 편익을 생각하자라고 얘기하면서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이 갑이었어. 자, 그러면 을. 통일은 남북한 경제 통합으로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겁니다. 또한 분단 비용도 언급하고 있네. 자, 분단 비용을 해소해주면서 한반도 전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역시 창출하는 재원으로 전환하겠죠. 다만 이런 거 조심해야 되지. 다만 이러한 편익이라는 단어도 또 언급하네.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즉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통일 비용이라고 했지. 이 통일 비용이 어쩌면 통일의 이익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통일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을이네. 자, 그렇다면 갑.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는 통일의 근거에 포함될 수 있지. 여기에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 보장, 양극화, 완화, 복지 이런 얘기 하니까 불평등 완화시킬 수 있는 거 포함될 수 있지. 틀렸고 2번. 통일의 근거는 보편적인 권리가 아니라 아니 맞는데 보편적인 권리 대표적으로 인간다운 삶, 약자들의 인권 보장, 삶의 권리 보장, 보편적인 권리 맞지? 자, 그래서 틀렸고 3번. 통일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통일의 당위성이 약화될 수는 없다. 아닌데 을은 통일 비용이 높아질 것을 걱정하면서 약화될 수 있다라고 봐. 언제나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틀렸고 4번. 통일 비용이 남북 경제 통합의 기대 효과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 효과, 이게 바로 편익이잖아. 편익보다 통일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대라고 걱정하고 있으니 틀렸고 5번. 분단 비용 해소와 둘 다 분단 비용 해소, 분단 비용 해소 이런 표현 같이 쓰고 있고 통일 편익을 역시 편익, 여기에도 편익을 통일의 근거로 둘 다 입장은 다르지만 고려하고 있는 건 맞지. 정답은 그래서 5번 체크했으면 돼. 이거 봐. 비문학 독해 내용들은 다 제 지문에 있었던 내용이고 이렇게 해서 얘들아 모든 전 문항의 해설을 끝내봤어. 하지만 선생님이 특히 생활과 윤리 수능을 분석하면서 선생님이 그 수능 당일날 느꼈던 점은 뭐냐면 정말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끝까지 내가 물고 늘어지고 맥락과 이해를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맥락, 이해로 위주로 공부할 수 있게 선생님이 큰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어. 어쨌든 얘들아 이렇게 어려운 수능을 잘 본, 열심히 잘 참아온, 그리고 1등을 받았다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과 실은 그러지 못했다고 조금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너무나 수고 많았어. 너무 수고 많은 너희들에게 상을 좀 주고 새롭게 26학년도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아, 맥락 이렇게 중요하구나. 맥락을 조금만 이해라도 한다면 모든 변환 표준 점수까지 가져갈 수 있구나.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선생님에게 인스타 DM으로 왔었던 아이 한 번만 얘기해 볼까? 선생님이요. 변표 높으면 오히려 좋다고. 변표가 75점 이상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까지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렇게 되셨네요. 선생님 저 변표 달달하게 가져가게 됐어요. 열심히 맥락 위주로 선생님이 하라는 걸 다 실천했었던 예쁜 학생의 인스타 소중한 DM을 받고 그때 순간 너무 기뻤어. 하지만 혹시 다른 아이들은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우려의 마음도 있었지만 얘들아 잊지 마. 생활과 윤리는 맥락 싸움이야. 맥락, 논리를 이해해보는 그런 수업을 선생님이랑 만나봤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이런 이해하는 수업은 구체적인 본 강의에서 선생님이랑 만나보도록 할게. 너무 수고 많았던 너희에게 스스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너무 잘했다고 끝까지 원서 싸움 끝까지 하면서 우리 보다 더 좋은 대학으로 올라가는 거야. 알지? 끝까지 응원할게. 안녕.